호주의 화창한 페어리 비치에서 한 절망에 빠진 어머니가 경찰에게 울며 "저기요, 경찰인가요? 제 딸이 실종됐어요. 제 딸이 실종됐어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년간 실종된 소녀를 찾았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소녀는 어떻게 실종된 걸까요? 누구에게 납치된 걸까요? 파도에 휩쓸린 걸까요? 아니면 몰래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타월로 소녀를 감고 데려간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가족들은 결국 아이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호주 해변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소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마법의 대륙이라 온갖 기이한 동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주 기이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와 같이 50년을 걸쳐 해결되었지만 사건 조사한 경찰이 분노에 빠져 시작하게 된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1968년 24세 영국 군인 빈스 그리머는 아내와 네 자녀를 데리고 항상 비가 내리는 영국을 떠나 햇빛이 쨍쨍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울릉궁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가족이 정착한 후 빈스는 호주군에 입대하여 엔지니어로 계속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캐럴은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4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살 장남 리키, 5살 차남 스테판, 4살 삼남 폴, 막내 3살의 딸 셰릴이었습니다. 가족의 막내이자 외동딸인 셰릴은 자연스럽게 온 가족의 사랑과 애정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셰릴이 참변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1970년 1월 남반구는 한여름이었습니다. 1월 12일 아침부터 날씨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버지 빈스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군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캐럴은 집안일을 마칠 때 온몸이 땀이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4 자녀를 데리고 인근의 바닷가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해변으로 여러 번 놀러 간 적이 있어 캐럴은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5사람은 해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상쾌한 바닷바람과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사람을 시원하게 하였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해변에서 몇 시간 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바닷바람도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캐럴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7살 큰아들 리키에게 동생들을 바닷가에 있는 욕실로 데려가 바닷물과 모래를 씻으라고 시키고 본인은 집에서 가져온 캠핑용품과 아이들의 장난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캐럴이 모든 걸 정리 다 할 무렵에 큰아들 리키가 남동생들과 함께 초조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욕실에 도착했을 때 모두 목이 말라 욕실 옆에는 공용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7살 리키만이 키가 커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넘친 리키는 본인의 갈증을 참아 우선 동생들을 일일이 안아 그들을 먼저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여동생 셰릴이 여자 욕실로 뛰어들어가더니 오빠에게 장난치며 본인을 잡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화가 나고 불안해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3살 셰릴은 기뻐하며 깔깔 웃기만 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어린 형제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7살짜리 남자아이가 여동생을 찾기 위해 잠깐 여자 욕실에 뛰어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리키는 그때 막 성별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어 여자 욕실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며 또 남동생들이 곁에 있어 만약 들어가면 그들에게 오랫동안 비웃음을 당할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분 동안 여동생을 부려 나올 수 없게 되어 그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살과 4살인 남동생은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리키가 자리를 떠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캐럴이 여자 욕실로 간 시간은 겨우 1분 30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돌아왔을 때 여자 욕실과 주변 해변과 덤불에는 셰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캐럴의 절박한 외침이 페어리 해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당시 해변 주변에는 공중전화가 없어
캐럴은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며 몇 개의 거리를 뛰어다니고 나서야 한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급히 출동한 경찰은 몇 가지의 가능성을 제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셰릴이 가족과 장난친다고 한적한 지역으로 달려가 숨고 있다가 잠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가 해변으로 달려가 놀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쏠 수 있고, 세 번째는 아이가 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조사에 따라 처음 두 개의 추측이 기각되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이 근처에서 한 젊은이가 어린아이를 타월로 싸 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셰릴이 납치당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살짜리 소녀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열정적인 지역 주민과 빈스가 복무하는 군대까지 합류하여 뉴사우스웨일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사팀을 구성하여 아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이를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녀를 둔 지역 주민들의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셰릴이 사라진 지 3일이 되었을 때 경찰은 아이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라는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셰릴이 그와 같이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며 만약 소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1만 호주달러, 하나로 약 858만 원을 지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은 경찰에게 몸값을 갈색 종이봉투에 넣어 인근 초등학교의 쓰레기통에 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유괴범이 쓴 편지로 판단하여 몸값을 지불하는 날에 초등학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했으며 사복경찰을 파견하여 교직원으로 변장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행동이 용의자를 겁먹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 편지를 보낸 건지 몸값을 받은 사람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도 얻지 못하여 결국 셰릴의 실종 사건은 점차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셰릴의 행복했던 가정은 그로부터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캐럴은 본인이 딸을 잃은 거라고 자책하며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빈스는 원래 낙천적이고 강인한 군인이었는데 딸이 실종된 후 우울해졌으며 알코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빈스는 속으로 딸의 실종이 그 고약한 유괴범의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평상시에는 고통을 억눌렀지만 술에 취하기만 하면 큰아들 리키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왜 셰릴 곁을 떠났어? 왜 여동생을 버리고 떠났어?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난은 아들 리키의 마음속 영원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는 여동생이 샤워실 앞에서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꿈을 꾸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여동생에게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나게 되면 더 깊은 자책과 고통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요. 그리머 가족은 경찰로부터 셰리에 대한 소식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뉴사우스 웨일스의 감찰은 셰릴이 납치된 후 숨지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이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실종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그리머 부부에게 또 한 번의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2011년 말 셰릴의 불행한 부모는 슬픔에 잠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국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족은 형제 셋만 남게 되어 그들은 계속하여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프랭크라는 경찰이 그들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때야 세 형제는 경찰이 46년 전에 이미 수감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6년에 프랭크 형사는 퇴직을 앞둔 선배로부터 10여 건의 오래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그 파일 속에 분명히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감춰 있을 것이라고 프랭크가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조사를 완성했으면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랭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파일을 조금씩 분류하여 전자 파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 셰릴의 실종 파일을 정리할 때 피의자의 자백서와 경찰이 그의 자백에 따라
수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셰릴이 실종된 지 18개월 후인 1971년 6월에 한 17세 청년이 울릉군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이 셰릴을 납치하여 숨지게 한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바닷가를 돌고 있을 때 욕실에서 오빠들과 놀고 있는 셰릴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소년이 떠난 후 그는 셰릴의 곁으로 달려가 타월로 아이를 감싼 후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먼 거리를 도망친 후 아이의 입을 막은 손을 놓자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게 된 그는 셰릴의 입을 다시 막기 시작했는데 코도 같이 막게 되어 아이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사람이 없는 공터에 셰릴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다 1년이 넘도록 그 젊은이 마음속에 자책에 견디지 못하여 경찰서로 가 자수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백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의 진술로 숨진 셰릴을 찾아내기만 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젊은이가 언급한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개발 중이며 시끄러운 기계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얘기한 공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셰릴이 묻힌 곳에는 낡은 울타리와 젊은 그리고 작은 개울이 좁은 골목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찾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곳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조사했는데 주인은 자신의 땅에 울타리나 젊은 그리고 개울이 없었다고 하며 그 청년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의 증언과 어린 숨진 아이를 찾을 수 없어 경찰은 청년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여 그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해 경찰은 에피소드로만 여겨 셰릴의 부모에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며 사람들은 그 청년을 잊게 되고 그에 대한 기록은 50년 동안 파일로 남아있다. 2016년이 되고서야 프랭크 경찰의 주의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선임 형사로서 프랭크는 용의자의 자백을 읽은 후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느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묘사를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셰릴의 새 오빠에게 연락하여 관련 파일을 그들에게 보내 세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머 가문의 새 형제는 이미 50대 중반이었는데 용의자의 자백을 보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리키는 피의자가 가까운 곳에서 내남매가 샤워실 곁을 간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며 가장 큰 남자애가 번갈아 가며 동생들을 안겨 물 마시게 했다는 내용은 사건 당시 경찰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며 그 장면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셰릴이 사라졌을 때 아이가 입고 있던 파란색 수영복의 무늬와 몸의 두른 수건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는 부분도 정확히 얘기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어렸을 때 엄마의 립스틱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어 자수한 사람은 분명 그 당시 여동생을 납치한 사람이 맞았을 것입니다. 셸리의 새오빠에게 확인받은 후 프랭크 형사는 다시 셰릴이 매장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예전 경찰에 협조했던 토지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이 프랭크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목장과 철문 그리고 오솔길과 개울이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가 아마 구매한 토지가 사건에 연루되면 가치가 떨어질까봐 걱정되어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50년이 지났고 그 당시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굴과 파쇄가 더해져 어린 셰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돌파구는 자수한 용의자와 그의 증언뿐이었습니다. 프랭크는 그 당시 남겨진 이름과 기타 정보로 자수한 젊은이를 찾아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그는 이미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경찰에 풀려난 뒤 그는 800km 떨어진 빅토리아주의 멜버른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경찰은 급히 멜버른으로 날아가 용의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타난 경찰을 보게 된 남자는 아주 침착하게 수년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랭크가 자백서를 제출했을 때 그 남자는 자백서에 적힌 내용이 본인이 직접 제공한 거고 경찰의 협박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게 된 프랭크는 흥분하며
그가 쉐리를 납치하고 숨지게 한 죄수라는 자백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진술서와 펜을 가져갔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을 바꾼 듯 펜과 종이를 앞으로 밀며 본인은 무고하다고 하였습니다. 단연간의 경찰 일을 해온 프랑크는 용의자가 일시적으로 마음을 바꿔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의자가 40여 년 전에 자백한 진술과 확보된 증인의 증언으로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어 재판 단계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면 배심원단을 설득하여 용의자를 유죄 판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3월에 프랭크는 용의자를 체포하여 시드니로 다시 데려가 구치소에 수감하여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2019년에 재판 전인 청문회에서 판사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의자의 변호인은 49년 전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데 경찰이 그의 자백을 기록했을 때 보호자에게 출석을 알리지 않아 그의 자백은 비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도 해석을 줬는데요. 피고인이 1971년에 자수했었는데 그 당시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보호자 동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18세로 된 건 몇 년 후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그 당시 합법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사실 전부 각자의 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판사는 결국 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법률에 따라 50년 전의 한 자백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유력한 증거자료를 잃게 되어 할 수 없이 사건 기소를 취소하게 되어 용의자도 법정에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은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또 이에 따라 저희의 영상에서도 그 남자를 피의자 용의자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그리머 가문의 삼형제는 분노와 실망에 빠졌습니다. 여동생을 해친 사람이 그들의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떠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 경찰도 역시 그가 수십 년 동안 근무한 법률 시스템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경찰이 확보된 사실을 그리머 가족에게 통보하여 증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번 사건은 아마 50년 전에 해결되어 그리머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경찰이 마침내 잘못된 걸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판사의 판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프랑크는 분노에 참을 수 없어 사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호주의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셰릴의 억울함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이야기를 퍼뜨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